이코노미스트가 보시기에 최근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댈러스 페드에서 이제 그들이 아티클로서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보면 매크로 변수와 함께 이제 그 취급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점에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을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타났어야 되는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 역시도 댈러스 페드에서 이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점선으로 U자형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금리 변수와 펀더멘탈 지표를 가지고서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그들이 추정을 한 지표입니다. 검은색 굵은 이제 실선으로 표기된 부분 보이시죠? 네. 이거는 실제 관측된 가격, 실제 그러니까 부동산의 자산 가격을 75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이 가격 패턴이 얼마만큼 높아져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점선 가격과 실선의 검은석 가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가격이 고평가돼 있구나, 비싸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트렌드를 보시면은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서프라임 위기 때 2006, 2007, 2008 그때만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한 거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만 사실은 2000년 초반부터 이 가격, US 부동산 가격의 트렌드는 상승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상승 패턴은 점선으로 표기된 펀더멘탈 가격, 원래 정상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어야 돼 라고 했던 부분보다도 괴리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괴리가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가 언제냐? 바로 2006년과 7년도 사이입니다. 이때 가격이 괴리가 심한 상태에서 바로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1년에서 2년 정도를 버티다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버블이나 괴리가 심한 정도가 해소되는 데는 단시일 내에 절대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가격 괴리가 해소되는 기간 2006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해소되는 기간만 하더라도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려서 이게 실선 자체가 이제 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에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붙은 게 2012년, 13년 요때쯤부터 이제 붙기 시작을 하죠. 부동산의 가격 트렌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일반적으로도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분명한 건 사이클이 있구나.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대략 7, 8년 정도 지금 이제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놓고 보신다면 7, 8년 정도 있다가 올라가고 가격의 버블이 해소되는 즉 가격이 약간 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떨어지는 해소 구간도 거의 7, 8년 이상 오른 만큼의 기간 이상 정도 걸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의 지표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점선 대비해서 이 실선의 괴리가 지금 어떻죠?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미 22년도 말까지의 기준이긴 하지만 이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고 이 괴리의 폭발력은 직선으로 거의 직각으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가격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당장 무너질 것이냐? 그렇진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도 경험한 것과 같이 1, 2년 정도 가격 괴리가 벌어진 상태로 유지된 케이스도 있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가격 괴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더 급등을 할 수 있느냐? 가격이 높은 상황이고 소득 대비 굉장히 좀 고평가가 돼 있는 건 맞지만 이것이 당장은 안 꺼진다. 하지만 조만간 1, 2년 안에 혹은 2, 3년 안에 고점을 맞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거품이 해소되는 구간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기간은 앞으로의 7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해소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댈러스 페드의 자료에서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미국 부동산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차가 이제 부동산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보통 보면은 당연히 부동산 자산 시장의 트렌드가 좀 디테일하게 바뀌는 거는 그 나라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네. 그리고 금리가 뭐 다른 국가 대비해서 더 빨리 내려가느냐, 유동성이 얼마나 더 빨리 이제 급증을 하느냐, 요 세 가지 팩터가 조금씩 시차가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여러 개 국가들이 과열일 때는 한꺼번에 과열이 그랬죠. 오고 네네네.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네네. 봤을 때 우리 부동산 가격의 이제 자산 가격의 사이클도 글로벌의 사이클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2008년도에 잠깐 우리가 비교해서 보긴 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외국 투자자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더 손쉬워졌거든요. 네. 오히려 접근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격 동조화의 가능성들은 더 크게 열려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계 부채 상황이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가계 부채가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양면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채가 있을 때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정비례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든지 생산이 늘어나면 부채보다도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소득 여력과 어떤 금융의 여건 자체가 부채를 끌어온 것보다도 더 좋아지면 당연히 위험 자산이 됐던 부동산 자산, 무거운 자산이 됐던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더 강해지겠죠. 네네. 근데 반대로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 기에 이 부채에 대비해서 부채가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벌 수 있는 그 속도, 그러니까 임금 증가율이라고 간단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벌 수 있는 돈하고 그 다음에 금융 여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빌리기에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느냐, 이자를 낼 만하느냐, 이런 여력을 비교했을 때 그게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 부채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 방금 네 개의 다소 복잡한 차트를 보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계부채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아까 그 선의 오른쪽 너머가 되겠죠. 그 글로벌 부동산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고 또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이 돈의 힘으로 경제를 많이 이제 버텨왔었고, 네. 근데 그 돈이 풀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그 효과가 유통 속도의 측면에서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더라.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연준에서도 알고 재무부에서도 다 아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성장을 해왔는데 여기서 돈을 안 풀면은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는 올려대서 돈을 좀 걷어들여야 하는, 네. 정확히 말하면 돈을 걷어들이는 어느 정도 척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대립적으로 병합이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지금 행태로 보면 어떻게든 여전히 돈을 써서 재정 지출을 강하게 해서라도 적자에 대해서 사실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뭔가 유지시키고 싶고 네네. 다음 대선에 또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갑자기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확 끌어당기면서 막 굉장히 빠르게 축소를 시킬 것 같진 않다. 그러면은 자산 가격의 트렌드도 갑작스럽게 붕괴가 되거나 갑작스럽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인다라는 힌트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이제 돈을 푼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까지 갑작스럽게 부채나 정부 부채나 가계 부채가 늘어난 속도만큼 여기서 부채가 또 늘 수 있느냐라는 관점. 그때 이만큼 돈을 빌리면서 다들 이제 자산 가격 매입하는 여력도 좋아지고 끌어당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느냐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부채가 사실은 미국조차도 정부 부채를 보면 100%를 넘는 상황이고 많죠. 예. 가계 부채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사실상 규모 면에서는 아직도 미국의 가계 부채도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쉽게 해석해 보면 부채를 끌어당기고 소득 여력이 뻗쳐져서 충분히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무거운 자산 가격을 살 수 있는 좋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는 것 같고
여기서 부채를 더 끌어당겨가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미국에 이제 A와 B가 있을 때 A와 B가 동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부채를 갖다 다 끌어당겨가지고 자산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C가 나타나가지고 나 새로 이제 부채를 갖다가 끌어안으면서라도 부동산을 사겠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가격 트렌드가 더 위로 가기는 힘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이제 GDP가 제한이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미국의 가격 트렌드도 고점이 당장 무너지진 않지만 이제 서서히 떨어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질 수 있는 패턴인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계부채는 사실은 더 이제 생각하기에 좀 압박적인 부분이 네, 좀 존재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거 2000년 초반 때부터 항상 이제 가계부채 조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 부채 조정이라는 건 사실 두 가지거든요. GDP가 빨리 늘어나거나 왜냐하면 가계부채 비율이 보통 GDP 대비해서 이제 네. 비율로 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가처분 소득 대비로 이제 산정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가처분 소득 대비한 부채 비율이 200%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처분 소득이 빨리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채를 갖다가 지금 빨리 다 전 국민이 이제 빨리 갚아 나가면 숫자가 당연히 떨어질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제 소득 증가율 자체가 좀 늘어나기 힘든 구간인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채를 갖다가 빨리 갚아 나가기에는 일단 뭔가 돈이 더 많이 들어와 줘야지 되는데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그렇죠. 달걀이 네. 먼저냐의 문제지만 그런 상황에서 돈을 갚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늘어난 부채를 아직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돈은 다 빌려놨지만 그것을 갚으려고 생각하니 지금 어느 곳에서도 좀 이제 좀 약간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연준이 며칠 전에 이제 네. FOMC를 하면서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하여튼 금리 인상을 사실상 거의 멈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 같은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금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올려왔는데 그게 이제 거의 멈춰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지금 구간은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멈춘다는 것이 여기서 물가가 조금 통제됐어요라는 좋은 신호도 있지만 네. 두 번째 중요한 신호는 이제 여기서 금리를 물가 잡는다고 더 올려버리면 경제가 여기서 더 망가지면은 네. 손쓸 수가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할 때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나 트렌드도 사실은 경제의 어떤 순환적인 패러다임에서 성장하거나 약간 꺼지거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금리가 싸지니까 돈을 빌리기 좋은 여건이 생겨서 투자하면은 가격이 또 오르겠구나. 이거는 전형적인 위험 투자 시장, 즉 네. 주식이나 위험 상품 시장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싸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을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채 비율이 의미하는 거는 미국도 거의 이제 70%, 80% 정도 육박을 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100% 이제 넘어가는 상태이고 이 얘기즉슨 뭐냐면 그 나라 경제에서 GDP를 산출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많은 이제 생산 인구, 경제 활동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들이 벌어들 수 있는 돈 대비해서 부채가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A, B가 있는데 A, B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 충분히 부채를 다 끌어당겨서 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C가 탄생을 해가지고 GDP를 늘리면서 내가 생산 많이 하니까 이제 소득 많아질 테니까 부채 끌어서 내가 구원투수 나설게 라는 인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근데 지금 구간에서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부자, 즉 새로운 산업에서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부자들이 또 탄생을 한다는 그림인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SBB 사태 겪었던 것처럼 이제 벤처로 인한 가장 이제 좀 큰 빠르게 부각되는 그런 케이스가 벤처 기업들에서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트렌드 자체도 SBB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벤처 투자 전문으로 했던 은행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데미지가 온 게 1차적으로 벤처에 대한 투자가 기류 자체가 냉각이 너무 빠르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조에서 이제 파산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이러한 무거운 자산 가격의 트렌드를 금리가 이제 거의 후반 시점, 금리 인상의 사이클의 후반 시점에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채를 더 끌어당기면서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하거나 소득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탄생을 해서 부채로 가격을 들어 올리기엔 혹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가격을 들어 올리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